자, 우리 지금 한능검 20일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중입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3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었고요. 구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융이 3년이고요. 항상 자료 나오면은 시기부터 판단하세요. 융이 3년. 융이가 뭡니까? 순종의 연호입니다. 순종은 1907년부터 이제 융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고, 융이 3년이면 1909년쯤 될 것 같습니다. 1909년쯤. 그때쯤인데, 구 백동화는 이미 통용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왜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신식화폐인 일본 제1은행권을 바꿨던 거죠. 자, 이 사업이 뭐죠?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요, 1905년에 시작이 됐어요. 1910년까지 쭉 갑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사료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 재정고문이 우리나라 돈이 후지돼! 우리는 그동안 백동화나 엽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백동화나 엽전은 주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주물에다가 금속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조가 가능해. 그렇겠죠? 우리 붕어빵 생각해보세요. 붕어빵 틀은 똑같지만 붕어빵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위조가 되게 많았었고, 악화라고 불리는 거예요. 악화. 나쁜 돈. 그래서 그 구 백동화를, 옛날 백동화를 전부 다 일본식 신식화폐로, 일본의 제1은행에서 신식화폐를 만들 테니까 이 제1은행의 화폐로 교환하자는 게 화폐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백동화 어디서 만들었냐? 이건 대부분 전환국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화폐 공장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는 188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여기서 백동화 1900년대부터 1890년대부터 만드는데, 만들어진 옛날 돈을 신식돈으로 바꾸자. 왜? 그래야 일단 금본위제가 되고 위조가 줄어들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된 거죠. 신식돈으로 바꾸니까 뭐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지금 한국은행권처럼, 한국은행권은 뭐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돈을 발행해주면은 이 돈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옛날 돈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전부 다 신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변화였는데, 근대적인 개혁 맞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사기를 많이 쳐먹은 거지. 첫째, 이 백동화를 전부 다 100% 안 바꿔줬습니다. 백동화를 딱 보고서 질이 나쁘면은 값을 깎았어요. 5원짜리 백동화인데 가장 질이 좋은 갑종은 2전 5리 줍니다. 반 쳐줘요. 그 다음에 을종은 1전 줍니다. 5분의 1 쳐주고요. 병종은 폐기 처분합니다. 한 절반 정도가 병종이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이 전부 다 걸레가 돼버린,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중의 돈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져 적어져요. 시중의 돈이 확 줄어든 거죠. 여러분이 10원짜리로 만 원을 갖고 가서 은행에 갖고 가서 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만 은행원이 보더니 이 돈은 쓸만한데 5원 드리고, 이 돈 찌그러졌네 1원 드리고, 이 돈 버릴게요 이러면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난 돌아온 건 300원이에요. 그럼 나의 재산은 확 줄어든 거죠. 재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국가가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가난해지면은 시중에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돌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돌면은 돈이 귀해집니다. 돈을 조금만 줘도 물건을 줄 겁니다. 물가는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시중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경제가 파탄납니다. 결과가 가졌던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이거를 지들은 알고 있었다고, 할 거를.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시간을 딱 이틀 준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이거 정보를 알고 있던 애들은 전부 다 돈을 써버렸어. 다 돈을 소비하고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유독 돈만 많이 갖고 있던 우리나라 민족들, 우리 민족 세력들, 대부분이 상인들이라든가 은행들입니다. 폭삭망해요. 완전 요새 말로 폭망하신 거죠. 이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자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결과를 가졌어요. 이건 일본의 경제 침탈인데, 사실상은 국권을 빼앗아가기 전에 다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일본이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고 차근차근 밟아나갔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화폐정리 사업. 전환국 설치 계기가 되었다. 무슨 소리야? 전환국에서 만들었던 백동화를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꾼 거예요. 전환국 망했습니다. 이 틀렸네요. 탁지부에서 하는 거 맞아요. 탁지부라는 거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시행 직후 통화량이 급감하죠. 급 떨어져서 물가가 폭락합니다. 재정금은 메가타의 주도였고요. 우리나라 상인과 회사에 큰 타격을 줬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은 어느 외국인의 가상 회고록이다. 밑줄 그은 건축물이 무엇일까? 라는 거네요. 만국 평화를 취하러 네덜란드 갔대요. 헤이그 1907년 헤이그 특사. 거기서 대한민국 특사들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갔는데 2명이 죽고 이상설만 살아남았어요. 그 해는 미국으로 돌아왔어.
신문사에 가서 이거 정말 슬프다 그러면서 한국에 보내달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애가 가기 전 한국에 와서 눈 덮인 황후의 무덤, 누구예요? 명성황후 무덤이겠죠. 다 구경하고 슬프다 뭐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4년 뒤 서울을 떠났대요. 1907년부터 4년 뒤니까 1911년까지. 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기는 걸 보고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이 시기에 있었던 건축물들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참 문제 참 그렇죠? 요 연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능검의 문화사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근대 문화재 같은 것들은 정확한 시점이 좀 파악이 필요합니다. 볼게요. 1번.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1995년에 철거됐죠. 조선총독부 건물이에요.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알겠지만 이 건물은 192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는 통감무 건물 그냥 쓰고 있다가 나중에 경복궁 앞마당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우리 경복궁을 가려버린 거죠. 나중에 이게 정부종합청사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란으로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총독부 건물을 정부종합청사로 만들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참 마음이 착한 건지 일본이 남기고 간 문화재들을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부해야지, 교훈을 얻어야지 모르면서 역사적인 마인드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 그렇죠. 어쨌든 없어졌습니다. 이건 지금 192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양반이 있을 때는 볼 수가 없는 문화유산이에요. 그죠? 이것도 문화유산인지 모르지만 자, 2번은 독립문이죠. 독립문 서대문에 지금도 남아있죠. 독립문은 1896년 서재필의 주장으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이 세워집니다. 3번은 덕수궁 석주전. 이거는 덕수궁 안에 들어있는 근대식 르네상스 양식 건물로서 1910년에 완공이 됐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4번의 이 건물은 원구단이라는 건물이고요. 요거는 황궁우라는 건물이에요. 요건 현재 남아있습니다. 조선호텔 앞마당에 있어요, 지금. 이 원구단은 환구단이라고 부르는데 고종황제가 황제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1897년에 세운 건물이에요. 그랬다가 일본이 이 건물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철도 호텔을 만들어 1913년에 호텔을 만들었고 요게 현재 남산에 있는 조선호텔입니다. 명동에 있는. 요건 지금 남아있는 황궁인데 요건 1899년에 황제의 위패를 모실 목적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5번 이건 뭡니까? 이거 멋있네, 이거. 명동성당 아니 명동성당, 그죠? 1898년에 고딕 양식으로 만든 명동성당.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서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요거 뒤로 가면 점점 간소해집니다. 귀찮은 거 이거 뾰족뾰족 싫거든. 대충 모양만 따가지고 간소한 형태의 성당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이건 좀 의미가 있는 성당인 게 대한제국 수립 직후거든요. 경복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허가받기 힘든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경복궁은요, 이렇게 있으면은 경복궁 주변의 높은 지역에는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왜? 왕을 내려다보니까. 그지? 이게 법이었는데 명동성당은 그 금기를 깨고 처음으로 명동이 언덕이에요. 지금이야 건물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때는 여기서 딱 보면은 궁궐 안이 들여다 보입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항공사진으로 봤더니 경복궁을 향해서 모든 교회들이 첨탑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유교적인 법궁을 해치려고 하는, 유교 정신을 해하려고 하는 서양 선교사들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들은 미개한 이걸 깨줘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지. 사랑의 화살표입니다. 사랑의 화살표.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침략의 어떤 일환이기도 했다라는 걸 최근에 연구 성과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양반이 다 볼 수 있는 건물들이고 요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잘 파악해 두십시다. 우리 근대 문화재 같은 것들 문화사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시험부터 10문제 정도가 문화사가 나왔습니다. 문화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37문부죠. 밑줄근 2부대입니다.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예요? 김원봉.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원봉이 만든 민족혁명당은 좌우 합작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빵 터지자 중국 정부가 군대 결성을 허락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고 바로 이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 부대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의열단 세력이라든가 여러 세력들이 군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 난징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다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막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야지 하고 있을 때 기회가 오자 바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관내에서. 관내라는 말은 중국 본토를 말해요.
산해관 안쪽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만리장성의 맨 마지막에 있는 관문이 산해관이에요. 이 산해관의 안쪽을 관내라고 부릅니다. 이 관내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조선인 최초의 한국인 부대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얼마 있다가 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이 결성되죠. 그건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였습니다. 자, 양세봉 지휘를 활동했던 거는 양세봉은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이라는 군대를 이끌었어요. 아주 위대한 군인이었죠, 양세봉. 일본 애들이 양장군만 제거하면 만주의 독립운동 끝난다 라고 할 정도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통조림 장군. 양세봉의 대표적인 전투 지역이 영릉과 흥경성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갔다. 봉오동 청산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 일본이 간도천면을 일으킵니다. 간도천면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피한 애들이 만주 저 밀산부로 모입니다. 거기에서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했어요. 서일을 총재로. 그 군대가 자유시로 이동했던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호러군과 함께 연합했다. 중국 호러군과 연합했던 군대는요. 한국 독립군이라고요. 지청천이 이끌었어요. 이 두 개는 세트예요. 1930년대 남만주에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북만주에는 한국독립군 지청천, 영릉과 흥경성,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둘 다 중국군과 연합. 중국 호러군, 중국 의용군. 요거는 두 개 같이 묶어서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군대 이름들 모르면은 이런 문제 못 풀거든요. 군대 대략 한 대여섯 개 나올 거예요. 이 대여섯 개 정도의 군대와 대표적인 시기, 전투 지역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전투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20년대, 30년대, 30년대 후반, 40년대까지. 정리하세요. 정답 4번이고요. 42번. 밑줄근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미국 닉슨 덕트린. 닉슨 덕트린 1969년. 베트남 전쟁에 부담을 느낀 미국이 이제부터 우린 참전 안 해. 그러면서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 외치고 대땅트 화해 시대를 주장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공으로 먹고 살고 있다가 베트남에 우리 참전했잖아요. 그죠? 반공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가 나와요? 통일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71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북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72년 7월에는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7.4 공동성명 되게 중요하죠. 남북한 당국자가 비밀리이긴 했지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몰래 만났대요. 몰래 만난 거긴 하지만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만나서 세 가지 원칙을 합의했죠. 세 가지 원칙이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에요. 이 3대 원칙을 합의했고요. 두 번째, 자주, 평화, 민족 단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자 라고 하여 남북조절위원회가 실제 2차례 정도 개최가 됩니다.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해 10월에 우리나라에는 유신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27일 날 남한과 북한 동시에 헌법 개정이 일어나요. 같은 날이에요.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됩니다. 따라서 이 7.4 성명은 결국 남북한의 독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 그 뒤로는 통일 논의가 상당히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12월 31일입니다. 이때 합의가 되고 92년에 비준 발표가 됩니다. 금강석강은요. 1998년에 정주영 현대 전 회장이 숫대를 몰고 북한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로 관광이 시작됐고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는요. 육로를 통한 관광까지도 합의가 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협의가 된 적은 없고요. 우리가 1973년에 북한에 유엔 가입을 제안한 적은 있어요. 근데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실제 된 건 91년이고요. 개성공단 사업은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의 모습이에요. 요게 답입니다. 통일 논의는 딱 3개입니다. 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 91년에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에 6.15 공동선언. 이 3개의 배경과 결과, 내용들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43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되었네.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김이라는 양반에게 수십 원을 주고 나를 학교에,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대요. 내가 몇 살인데 지금? 83년에 고2예요. 고2가 또 뭔지 알아야지. 고2는 칠순입니다. 칠순을 고2라고 부르는데 83년에 칠순이니까 이 양반은 1913년생이에요. 그죠? 10살이니까 이때는 1923년이에요. 아, 됐어요. 연 나왔습니다. 이때는 지금 1923년이에요. 이때 보통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난 드디어 백정에서 빠져나와서 인간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를 가리켜 다들 너 백정이 지금 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 정말 슬펐다는 얘기예요. 1923년 신문제가 폐지된 지 벌써 몇 년인데 1894년에 신문제가 폐지됐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백정을 차별하고 있어. 백정은 누굽니까? 백정은 소 잡는 도살업자입니다. 이 도살업자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분노한 백정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만듭니다. 단체를요. 1923년 진주에서 형평사가 주식됩니다. 조선 형평사. 미안합니다. 형평사. 형평사는 저울처럼, 저울 형자예요.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단체인데 일본에 수평사라고 불합구민들, 일본에 천대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본따 가지고 만든 게 조선형평사예요. 그 당시 일본에는 유학생 백정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백정들이 신분은 천했지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보내고 과외도 지키고 그러면서 학식이 좀 뛰어나져 있었던 거죠. 그 백정들이 일본을 본따 가지고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이학찬. 진주에서 형평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했죠. 신분해방은 됐지만 모욕적인 칭호를 차별하라! 차별 칭호를 폐지하라! 그러면서 왜 우리 인간이 아니냐! 이러면서 인간대우 해달라고 신분제의 진정한 폐지를 위해서 막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형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정도 아마도 요 시기 때쯤 아버지도 백정이었겠죠. 형평사에 가입을 하면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렇죠. 형평운동입니다. 이게 답이죠. 형평운동이에요. 교육국조는 1895년에 나왔던 고종이 말씀하시기를 2차가 복역됩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 교육이 기본이다. 교육이 입국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관립학교를 세우자는 거예요. 한성사범학교, 이어서 소학교, 중학교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립학교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교육국조서고요. 신흥무관학교는요. 1911년에 만들어진 신민회 회원들이 만들었던 무관학교였습니다. 삼원보, 남반지적에 썼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맞는데요. 이건 4년제 대학을 만들자는 자본가들의 운동이지 백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김성수라든가 이상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일본처럼 4년제 대학을 만들어서 고등교육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본은 처음엔 냅뒀거든요. 나중에 슬그머니 이상해지니까 회유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대를 지고 말았었죠. 언론견의 문명퇴치운동, 동아일보의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때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략 1935년경까지 지속되었던 문명대치운동. 시골에 내려가서 농민들 글 깨우쳐주고 이런 운동이에요.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배경이 된 게 바로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45번 문제 볼까요? 딱 얼굴 보니까 알겠죠?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도산 안창호. 이 도산은 하와이의 한자어예요. 하와이. 하와이를 한자로 쓴 게 도산이거든요. 이 양반은 미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를 하와이라고 지은 겁니다. 쿠웨이트 박 뭐 이런 거 만들듯이 하와이안 이렇게 불렀던 거죠. 미국의 어떤 계몽에 깨우침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은 신민회 회원이었습니다. 신민회의 주도 세력으로서 대성학교를 세웠습니다. 계몽활동을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는요. 아이고 목이 죄송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는요. 미국에서 이 양반이 대한인 국민회 멤버로 활동을 했어요. 역시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겠죠.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등이. 그러다가 노선 대립이 약간 있었고 신민회가 1912년에 해체가 되거든요. 신민회 혁신으로 1913년에 흥사단을 조직했어요. 만주와 상해와 미국을 오가면서 독립운동하시다가 임정에 들어가서 활동하셨는데 임정 교통국장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교통국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임정이 1921년부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자 임정을 부수자는 창조파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임정을 고쳐 써야지. 없애면 안 돼 그러면서 임정의 개조를 하고 이어갈 것이지 함부로 임정을 없애지 마라 라는 개조파에 가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임정의 회의가 결렬되고 나자 이 양반은 만주에 북경에 올라가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라는 좌우합작 정당을 만들었어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 상당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양반에 대한 얘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령성론 이 양반의 기본 노선입니다. 신민의 조직, 대성학교 설립 맞고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 그렇죠. 1926년에 북경에서 만든 겁니다. 좌우합작의 중요한 단체였고요. 새로운 정부 수립하자 그랬다고요? 아니죠. 이거 말고 이건 창조파고요. 이게 아니라 정부를 개조해서 쓰자는, 수립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수립이 아니라 지켜나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조파 쪽의 인물이에요. 아닌 거는 5번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47번 문제입니다. 가, 나 두 헌법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개의 법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이죠. 194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요, 총 9번에 걸친 개헌을 거칩니다. 개헌 과정을 거쳐요. 9번의 개헌을 했는데, 요건 그 중에서 첫 번째 1차 개헌입니다. 보통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가 나오면 전부 다 3차를 떠올리는데, 1차 때도 양원제는 통과가 됐어요. 소집이 안 된 거지.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을 뭘로 뽑으래요? 국민들의 보통선거에서. 직선제입니다, 직선제. 우리 3차 개헌 때는 양원제가 통과됐지만 그때는 내각제였습니다. 내각제 하에서는요, 대통령, 부통령을 의원들이 뽑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뽑았어요. 저 총리도 그렇고 윤보선이 됐는데 이건 국민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건 1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 양원제는 법적으로는 통과됐지만 소집은 안 됐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 부통령 여전히 있죠. 정부통령 제도인데 딱 보니까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55조 1항 단서 뭐예요? 중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이 단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은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 헌법의 공포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초대는 중임 제한 없이 무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2차 개헌이죠. 1차 개헌은 1952년 전쟁이 한창일 때 부산 임시수도에서 발췌해서 막 엉극기를 뽑은 거예요. 발췌개헌이라고 부르고 부산 정치파동을 거치죠. 요거는 1954년 반올림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4.4.5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헌 잘 나오죠. 1차 개헌, 2차 개헌. 그 다음에 4.19 결과인 3차 개헌, 유랑진 결과인 9차 개헌, 유신 7차 개헌, 삼선 개헌, 6차 개헌. 이 정도는 잘 보셔야 됩니다. 가는 6.25 전쟁 중에 공포된 거 맞습니다. 내각제로 바꾼 건 3차 개헌이고요. 초대 이승만만 중임제한 폐지한다 맞고요. 계엄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이거는 이제 유신 때 이럴 때죠. 유신 때. 기업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50번입니다.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사건에서 제기된 구호예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중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위하여 내걷는다. 그런데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이분이 누굽니까? 박종철. 탁 치니까 억 죽었다. 고문 안 했어. 우리가 책상을 탁 쳤더니 저기 있던 종철이가 억 죽었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근데 부검했던 의사의 어떤 증언으로 고문이 밝혀진 거고, 그 결과 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박종철을 고문으로 이를 사, 죽을 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막 터집니다. 요게 이제 직선제 개헌요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뽑아보자 라고 하는, 대통령 왜 니들이 맨날 뽑냐, 우리가 뽑자 라는 직선제 개헌요가 더해지면서 이른바 6월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일어납니다. 이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한 이제 1월, 2월부터 개헌요가 나왔겠죠. 개헌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정부에서는 4월 13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4.13 호헌 조치, 헌법을 지키겠다는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때 지키는 헌법이 뭐예요? 바로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 노태우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호헌 조치였어요. 당연히 분노했던 국민들이 일어났고 6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6월 10일 날 대규모 항쟁을 거치면서 결국 정부에서는 6.29 선언이라는 항복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9차 개헌이에요. 전두환 정부 말기에 있었던 9차 개헌으로 우리는 9차 개헌으로 직선제 개헌, 우리가 현행 헌법으로 하고 있는 그 개헌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화려한 승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제기된 구호가 뭘까요? 직선제 개헌 해달라고, 그죠? 호헌 조치 철폐하라고 이런 거 나오겠죠. 뭐. 어딨나요? 호헌 주장 철폐하라. 이거네, 그죠? 직선제를 개헌하고 헌법 지키기 뭘 지키냐, 그만둬라 이겁니다. 자,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해라. 4.19 때
계엄령은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유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육사망쟁이라고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1965년에 저항했던 내용이고요. 긴급조치 유신 때겠죠? 계엄령은 뭐 4.19 때도 나왔었고요. 5.18 때도 나왔었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개헌 과정과 특히 4.19, 6월항쟁 이 정도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거의 99.9%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0문제 중에서 대략 한 20문제 정도를 추려서 뽑아봤는데요. 나머지 문제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교재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요. 최근 기출문제 한 5회치 정도만, 지금 21회니까 20, 19, 18에서 5회치 정도만 쫙 뽑아가지고 문제 풀면서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출문제는 반복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이거 명심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좋은 성과 꼭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